내일은 멍 때리기 하늘만 보기 알람은 끄기 생각은 쉬기 내일은 멍 때리기 구름을 세기 바람에 맡기기 시간을 흘리기 내일은 멍 때리기 이렇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읍수양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영진 교수님하고 팬데믹 때 한번 같이 이렇게 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팬데믹 때여가지고 이제 모니터를 두고 모니터 속에 있는 이제 학생분들이랑 정말 교감도 아닌 것이 교감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의 어떤 애매한 어떤 상황에서 그 제 책인 내일은 멍 때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역시 녹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청중들 앞에서 직접 이제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좀 더 친밀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강연할 때 좀 떨지 않는 좀 특이한 체질이라서 약간 무대 체질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딱 한 번 떤 적이 있어요. 강연할 때. 그게 언제냐면 이제 테드 서울에서 강연할 때였는데 무대가 엄청 크고 사람도 엄청 많고 했는데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때 약간 그 절차에 있어서 제가 그 대본을 제가 만든 게 있었는데 제가 대본을 프린트를 안 해온 거예요. 왜냐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이제 하얘진 거죠. 그래서 속으로 이제 망한 걸 이제 이미 감지한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서 역시나 이제 어버버버버 하다가 이제 끝난 화면이 유튜브에 TEDx 서울의 읍수양을 검색하시면 제가 얼마나 후들들들 하면서 떨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우주 최강 아리스트라는 별명을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제 주변 분들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왜 그런지는 한번 제 강연이 끝날 때쯤에 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게 됐는지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짐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제가 PPT를 완성했는데 이 다리를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경이랑 합성하는 데에 시간의 50%를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공들여서 애니메이션으로 좀 멋있게 보여드렸고요. 오늘 제 강연을 듣고 모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그 읍수양 하면은 대표작이 멍때리기 대회다 보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멍때리기 대회에 대해서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멍때리기 대회는 2014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서울시청 앞 잔디 광장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서울시가 이 행사를 했다고 한동안 오해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고 14년에 자기 돈으로 자기가 주변 친구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도와줘 해가지고 처음 시작한 게 그 14년 때 대회였어요. 그래서 그 첫 대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온라인에서 좀 큰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면 일단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약간 B급 감성 풍부하고 멍 때리는 걸로 어떻게 대회를 하겠다는 거지? 약간 이런 사람들의 호기심도 좀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대회가 시작이 됐고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후속 기사들이 또 엄청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해외에서도 좀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좀 독특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첫 번째 대회 때 사진이에요. 첫 번째 대회는 월요일 날 열렸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시민들이 더 참가하시길 하시라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주로 하는데 원래 작품으로서는 월요일 날 열렸었고요. 월요일 날 가장 바쁜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등장을 이제 시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바쁜 도시의 사람들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의 어떤 시각적 대조를 만드는 것이 작가로서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직장인들도 많이 계시고 좀 티가 덜 날 수도 있는데 여기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직업에 관련된 의상을 경기복으로 입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보험사 영업하시는 분이셨고 여기 웨딩드레스 같은 거 입으신 분 있잖아요. 요분은 저기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그리고 또 나머지 분들도 뭔가 다 자기 직업에 관련된 의상을 입고 오도록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비주얼 아트이면서 퍼포먼스이면서 스포츠 대회 형식을 이제 모두 갖춘 대회라고 이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 아트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도심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집단의 등장과 바쁜 사람들과의 어떤 시각적 대조를 만들고 그 참여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대표하는 옷을 입고 옴으로써 도시에 존재하는 많은 직업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이벤트 퍼포먼스를 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비주얼 아트와 퍼포먼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스포츠는 우승자를 뽑는데 그 보통의 스포츠가 그렇듯이 공정한 대회 규칙과 룰을 통해서 실제로 우승자를 뽑아서 상도 주고 트로피도 주고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형식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은 타이페이에서 열렸던 대회를 이제 좀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 특구였는데, 관광지였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아마 이거를 타임랩스 같은 걸로 아마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각적 대조가 훨씬 더 뚜렷하게 보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의 회화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의 감상법은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 그러면 그 작품이 훨씬 더 의도가 잘 파악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사진이고 제 의도가 잘 나온 거라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여기에서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직업을 대표하는 의상 같은 것들을 많이 입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처럼 학생인 경우는 그럼 난 직업을 대표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뭘 입고 가야 되지? 그런 경우는 멍 때리기를 표현하는 옷을 입고 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잠옷 같은 거 입으신 분들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도 잠옷 입으신 분이 계시네요. 이분은 뭐 공룡 옷을 입으셨고 뭔가 이제 그런 분들이 입고 자신의 직업을 대표하는 옷이나 아이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분은 인디언 텐트를 가져왔는데 안타깝게도 순위에 들지 못했어요. 네. 여기 이 여성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 6월에 제가 그 호주 멜버른의 그 최대 예술 축제인 라이징 페스티벌이라는 곳에 초청을 받아서 멍때리기 대회를 치렀었는데요. 그때 그 이제 멜버른 대회 때 우승하셨던 분이세요. 네,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마리오네트 인형, 그 끈 달린 인형 그 조정하는 그런 연극 하시는 분인데 멍때리기 대회를 위해서 이 분수 의상을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할머니 집에 분수대가 있는데 자기가 그 분수대에 물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 보면서 항상 멍 때리고 마음이 좀 편했던 그 기억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분수대 자체가 돼서 더 놀라운 건 저런 뭐라 그래야 되죠? 요거 바구니? 플라스틱 바구니 큰 걸 가져온 다음에 모터를 가지고 저 물을 계속 회전시켜서 머리 위에서 계속 물이 이렇게 진짜 분수처럼 대회 90분 내내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속으로 제발 저분이 1등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제 심박 그래프까지 안정적으로 이렇게 돼서 운명적으로 이제 저분이 우승을 하셔서 좀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화면은 때리기 대회 이제 여러 좀 장면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대회 자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대회다 보니까 진행을 할 때에도 제가 컨셉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대회라는 이제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대회를 진행할 때 특별히 어떤 사회자가 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긴 배너에다가 대회 진행 멘트를 써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뭐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마치 TV 자막에 이제 글씨 읽듯이 이렇게 대회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멍 때리기 체조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설명을 이어진 다음에 제가 이제 시작 피스를 불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예술 점수와 기술 점수 이렇게 우승자를 가리는데, 예술 점수는 저쪽 끝에 시민 투표, 그다음에 이쪽은 기술 점수, 심박 그래프 이렇게 해서 시민 투표를 예술 점수가 가장 높은 시민 투표를 많이 받은 10명을 뽑고요. 그 10명의 그래프 안에서 그래프가 가장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수록 이제 우승에 가깝게 되는 그런 이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렸던 대회 장면이고요. 요게 아까 그 타이페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 서울 대회인데 저분이 영무원이세요. 근데 심지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역에 그 영무원이 오셔가지고 반가워서 특별상을 받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아까 제가 경기복으로 다양한 직업군의 의상을 입는다고 약간 뭐 원거리에서 보면 그게 좀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쭉 모아봤어요. 아마 대충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판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은 이제 네덜란드에서 딱 봐도 뭐 같으세요? 뭐 하시는 분 같으세요? 이분? 청소 노동자. 그리고 경찰관. 이분이 소방관이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아나운서도 있고, 요분이 왜 말 인형을 가지고 오셨냐면은 말 사육사. 말을 이제 타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인형으로 좀 이렇게 재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들을 가진 사람들이 오로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굉장히 이 대회의 짜릿한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만 이 대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벌써 10회째 진행이 됐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웬만한 이제 대도시는 다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어느 곳에서 대회가 열렸는지, 여기가 이제 그 호주 멜버른의 그 페드스퀘어라고 하는 역 겸 광장 겸 백화점이 있고 갤러리가 있고 한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 큰 광장이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도쿄 한복판에 아주 금싸라기 땅. 이 장면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도쿄에서 가장 비싼 땅을 저희가 대회 장소로 골랐는데 여기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가장 비싼 땅에서 가장 비생산적인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일본 대회 장소가 부여하는 성격이 나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칸센에서도 열렸어요. 기차 안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 고속열차를 개발을 했는데, 고속열차라는 것이 생산성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고속열차 안에서 한 칸을 이벤트 칸으로 신칸센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JR에서. 그래서 여기서 멍때리기 대회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시간과 생산성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진 집약체인 고속열차 안에서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회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일본에서 열렸던 건데, 이때는 잠만보라고 아시죠? 네, 잠만보가 특별히 출전을 했었는데 이렇게 자서 탈락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홍콩의
AIA 그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 대형 이 관람차가 있는 굉장히 멋있는 유명한 장소에서 대회가 열렸고요. 그다음에 타이페이 아까 그 사진 있죠? 타이페이에서도 열렸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징에서도 베이징이 사실 국제 대회로는 가장 처음 열렸던 대회였어요. 그리고 작년 9월에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가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한국에서 엑스포 열린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라서 그런지 마치 지금 동계올림픽 잘 모르는 것처럼. 네, 엑스포가 열렸어요, 일본에서. 근데 이제 엑스포에서도 저희가 멍때리기 대회가 그 와라이 미라이관이라고 하는 곳 앞에서 네, 대회를 일본 분들과 재밌게 치렀습니다. 내 이름 멍때리기 저는 이렇게 멍때리기 대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시각 예술가로서 페인팅 작업도 하고요. 그 외에 멍때리기 대회처럼 시민 참여형 퍼포먼스 작업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이제 그렇게 벌써 5년 정도 작업 아티스트로서 생활을 했는데 돌아보면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번아웃이 오거나 불안장애, 불안장애 중에서도 가끔 이제 공황장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좀 세게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씩은 번아웃에 대한 감각을 느끼거나 뭔가에 대한 불안함 같은 것들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가진 환경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같은 말이죠.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저도 나한테 이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번아웃과 불안장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가? 왜 벗어날 수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한번 제가 왜 이렇게 발랄하게 남들이 보면 뭔가 좀 부러워할 만한 이런 활동을 하는데도 왜 번아웃과 불안장애가 오는지. 제가 이제 최근에 깨달은 것은 제가 한 2년 전에 성격 기질 검사라는 거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여기 영어로 템퍼러먼트 앤 캐릭터 인벤토리라고, 근데 영어로 하면은 기질 성격 검사인데 왜 한국말로는 성격 기질 검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극 추구가 92점, 그리고 위험 회피가 3점. 그래서 저를 심리 검사하셨던 선생님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자극 추구가 높으면 위험 회피도 좀 높대요. 아니면 평균 이상, 평균이라고 하면 뭐 50점 정도 됐겠죠, 100분이니까. 근데 92와 3점은 이제 참 희한하다. 네,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 92점, 그다음에 자율성 92점, 그다음에 연대감이 80점, 그다음에 자율성, 연대감 다 합치면 이제 92점 평균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자극 추구가 92점이라는 거는 새로운 것을 도전을 잘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위험 회피가 3%밖에 안 돼. 정말 놀라운 점수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특별히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해보는 성향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단지 제가 92와 3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나머지가 또 점수가 형편이 없다면 저는 뭐 소위 말하면 어떤 중독적인 나쁜 행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도박에 빠진다던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어떻게 보면 빠질 수도 있는 사람인데 너무나 다행히 저희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 너무나 다행이라고 하셨던 게 제가 사회적 민감성이 되게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제 사회적 안테나가 잘 발달된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자율성이 높은 건 뭐냐면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판단할 때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이제 자율도거든요. 요 두 개마저 낮았으면 저는 정말 텐데 쓰레기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균형을 맞춰줘서 제가 지금 이런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격 검사를 통해서 내가 왜 수시로 번아웃이 오고 불안 장애를 느끼는지를 조금 깨닫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왜 92점이 뭘 의미하고 연대감이 몇 점인 건 뭘 의미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이 조금 재밌어요. 위험을 안 무서워하고 새 자극을 사랑하고 사람 좋아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현실 감각은 또 있는데 사고를 안 치면 크게 성공하는데 문제는 사고 칠 확률도 꽤 높다. 예, 그렇다고 이거는 이제 챗GPT가 제 성격을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인데 저 사고 칠 확률도 꽤 높다라는 말이 좀 재밌어서 저희 감독님은 제가 사고를 치는 타입인가요? 네라고 하시네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엔 제 기질상, 성격상 이러한 점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무언가를 할 때 되게 겁 없이 하지만 그 안에서의 그 긴장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성능은 페라리인데 브레이크가 경차급이래요. 그러니까 멈출 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핸들 조정을 잘함 한 다음에 제가 물음표를 쓴 건 저희 감독님이 오늘 오실 거기 때문에 네가? 약간 이럴까 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우토반을 페라리가 막 달려요. 막 시속 한 200km로 막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들 조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핸들 조정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긴장감이 엄청 올라가겠죠. 제가 평상시 그렇거든요. 일상적인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일상적인 긴장감이 높은지에 대한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러고 살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작가로서 이런 참여형 퍼포먼스나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이 긴장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럼 핸들 조정을 더 미세하게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일련의 어떤 작품 활동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협업 같은 작업을 할 때마다 번아웃이 아주 세게 오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이게 바로 저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번아웃이 오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번아웃이 좀 덜 오게 혹은 불안이 좀 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안을 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든다거나 쉴 때 이렇게 하면 좀 내가 편안해지는구나. 쉴 때 마음을 편하게 하는 어떤 행위? 어떤 거 하실 것 같아요? 불안이나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란 걸 알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상기할 수 있어요. 메타인지가 생긴다. 네, 저는 멍 때리기 대회를 만들기 직전에 사실 저도 그때 당시 이미 번아웃이 심하게 왔던 상태고 그 번아웃의 결과로서 사실은 멍 때리기 대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번아웃이 한 몇 달 정도 굉장히 심하게 왔을 때 하루는 이제 너무 괴롭고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문제를 찾았어요. 내 문제 뭐냐면 내가 너무 계획 없이 사는 거예요. 무계획으로. 그래서 계획적인 삶을 좀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바꾼 거죠. 이렇게요.
너무나 지킬 수밖에 없는 계획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여전히 번아웃이어서 작업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뿌듯한 거예요. 왜? 계획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불안감도 사라지고 죄책감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몇 달이 흘렀는데 결국은 다시 사실은 불안과 죄책감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세상에 달리는 속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이제 지하철의 비유를 잘 드는데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앞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핸드폰을 보더니 막 달려. 그러면 그 뒤에 있던 사람이 하고 막 달려. 그럼 어느 순간 나도 같이 막 따라서 달리고 있잖아요. 그 세상의 속도가 그냥 어떠한 특별한 이유,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모두가 불안하기 때문에 일정 속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다 같이 달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저는 계획을 지키고 살았지만 제 주변은 여전히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저도 휩쓸리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걸 느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나는 쉬고 싶은데 이런 세상에서 혼자만 속도를 느리게 간다는 것이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될 거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다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멍때리기 데이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계획표 do nothing과 이제 잠자는 것밖에 없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시간을 한번 아무렇게나 써보자. 계획적으로. 계획적이라는 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25년도에도 하반기에 지금 번아웃이 좀 심각하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 대회도 워낙 많았고 국내 일정도 많다 보니까 게다가 페인팅 같은 경우는 개인전도 있었고 엄청 바빴거든요. 그래서 9월 말 정도 이제 되니까 진짜 심각하게 번아웃이 왔는데 제가 멍때리기 대회 만들 때 그 계획표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또 나에게 번아웃이 온 거 이번엔 좀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누워있기 시작합니다. 제가 집에서 누워있고 아무것도 안 해요. 먹는 것도 심지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번아웃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멍때리기 대회를 했던 2013년이랑 작년에 겪었던 2015년 노의 성격이 지금 돌아보면 약간 좀 달라요. 2013년에는 자발적 고독이라고 썼는데 고독과 고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고립되어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서만 멈췄던 거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고 있고 자기 활동들을 다 열심히 하는데 저만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표를 붙잡으면서 위안을 삼으면서. 그래서 2014년에는 뭔가 고독에 조금 더 가까웠던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5년 작년 같은 경우는 고립. 왜 고립이라고 했냐면 제가 집 밖을 진짜 안 나갔어요. 집 밖을 안 나가고 아예 작정을 하고 외부와 단절된 채 삶을 살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나 이렇게 있어도 되나 싶었던 마음이 어느 순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겪었던 고독과 고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것을 제가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그런 번아웃이라던가 불안 같은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이름 멍때리기.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런 어색한 등장 누구시죠? 네 선생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한데 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안 했죠. 저는 이 과기대 교양대학에서 이제 있는
오승현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글쓰기하고 기술 문명사 그거를 담당해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집에서는 이제 이것저것 좀 막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거나 뭐 이렇게 고치고 뭐 수리하고 이런 걸 잡다하게 해요. 근데 주로 나무를 많이 잡아서 하고. 그럼 목수일도 하신다고? 그 목수는 뭐 직업적인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막 합니다. 막 한다고요? 하여튼 뭐 그런 뭔가 학교에서 이런 이제 하나의 측면이 있고 네. 집에서는 또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은 뭔가 이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제가 쓰자면 예, 그 노자 장자가 얘기하신 뭐 무의의 수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이 단절의 기술을 좀 잘 구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의라는 표현은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뭔가 계획적이고 의도된 굉장히 적극적인 네.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 적극적이라는 거는 세상이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가라고 우리한테 막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항한다거나 네. 거기서 이제 이탈한다거나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문득 생각난 게 좀 이제 아무래도 저도 책도 보고 교수님이셨으니까요. 학생들 그러니까 그게 좀 연결해서 생각나는 작가가 있는데 네네. 요 책 좀 아실 수 있는데요. 요 월든이라는 책을 쓴 미국 작가. 네. 한두 번은 들어봤으니까 굉장히 네. 유명한 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1845년에 여름에 도끼 한 자루 들고 저 월든 호숫가 숲에 가서 나무를 좀 베서 오두막을 짓고 2년 동안 살았다고 하죠. 사실 오늘 이제 여기 라키비움이 아니라 저 숲에서 저희가 모였으면 제가 저 이제 나무를 좀 이렇게 다루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2년 동안 거기서 이제 홀로 지내면서 사색을 한 기록, 그 네. 기록을 이제 이 책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당시의 어떤 문명에 대해서 뭐 문제의식을 갖고 나름 성찰하고 저항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두루 담겨 있는데, 이 책 자체의 그 내용이 또뭐 나름 심오하고 철학적인 게 물론 있고요. 더 이제 제가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이 세계는 20세기까지 굉장히 이제 열강제 제국주의 그 체제가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전쟁도 많고 식민 지배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한국도 그런 위치에 처했었던 나라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저항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큰 영감을 제공해줬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한테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보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뭔가 이 책의 수로는 이제 좀 선생님과 다른 방식으로 그 수단을 좀 다르게 했지만 이제 선생님처럼 어떤 이탈의 기술, 고립의 단절의 기술, 그걸 구현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오늘 선생님 아까 목수 일을 하신다고 예. 하셨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좀 고치고 어떤 예. 활동을 하시는지 좀 더 설명해 제가 주세요. 사실은 이제 뭐 목수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는데 이제 주로 나무를 쓴다고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주로 나무를 쓰지만 이제 이런저런 재료를 가지고 뭐 전기 배선도 좀 간단한 거 본다든가 상하수도 배관, 요즘에는 좀 철도 좀 다루면서 그러니까 약간 용접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뭐 그런 거 하는데, 근데 주로 이제 나무를 다룬 건 뭐냐면은 저도 사실 이제 소로처럼 이제 그 나무로 집을 짓고, 이제 집을 지으면서 이제 거기 이제 사람이 살려면 뭔가 필요한 어떤 설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손보고 이제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막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 저런 거 만들고 고치고 유지 보수하고 뭐 그런다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소로처럼 이제 제 집을 짓고 지금 좀 오랫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오두막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식구들하고 좀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솔로하고 좀 비교를 저랑 해보자면은, 감히 좀 해보자면, 물론 이제 솔로는 굉장히 좀 이런 문명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사색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생각의 그 심오함도 있고 뭐 그런 분이지만, 사실 저는 이제 그렇지는 못하고 단순히 이제 좀 소박하게, 이게 제가 저와 이제 식구들이 이제 이렇게 건사할 수 있는 이제 소박한 집 하나 좀 마련하고 싶다고, 그런 이제 전혀 희망을 소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실현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담론 차원에서 뭐 이렇게 글을 쓰거나 그 짧은 글을 하나 썼습니다만 그런 건 없고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저도 이제 일을 해왔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솔로의 글을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저도 솔로하고 좀 비슷하게 이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단절, 문명 세계로부터 단절을 추구를 하면서 제 나름의 이제 거쳐 보금자리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솔로하고 좀 다른 점은, 솔로는 2년 동안 이제 정말로 이탈해서 이렇게 그렇죠. 예, 이제 밖에서 문명을 비판적으로 했다면, 저는 아예 이탈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속에 있잖아요. 네. 학생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제 이렇게 수업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글도 쓰고 연구자로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집에서는 이제 그런 이탈하는 시간을 갖고 실제로 집을 지으면서 제가 불멍하는 시간을 또 많이 가져요. 네네. 나무 짜투리를 많이 태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사실 제가 느끼기에 비슷한 게, 저와 솔로의 그 경험 비슷하게 이 뭔가 이탈을 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영상이라는 이제 오래된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롱 때리기는 훨씬 더 대중화되고 사회화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더 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닌가 네네. 싶습니다. 아, 네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뭔가 월든의 어떤 주인공 형태는 다르지만 좀 다른 느낌의 고독을 나름 즐기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이름 멍때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그 책 다들 아시겠지만, 그분이 내 스승이자 이제 친구였던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고립에 대한, 고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나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분의 경험이겠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이제 경험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난 21세기 사람이고 이분은 20세기, 19세기 사람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고립과 고독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스스로 생각했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자기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뢰라는 게 그럼 뭘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자기 신뢰는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뢰라는 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믿는 거, 내가 하는 행동이 맞다고 믿는 거, 이게 자기 신뢰가 전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여러분 게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저는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게임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고 친다면, 만약에 롤을 한다고 치면은 제가 어떤 캐릭터를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하나의 캐릭터로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소위 말하는 저를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일단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점은 뭐냐면 시야가 넓어져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할 때 보면 그 전체적인 화면 속에서 그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고 하면서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저라는 어떤 캐릭터가 사는 이 세계 자체가 예를 들면은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만나는 친구, 내가 속한 사회, 뭐 회사, 이게 나의 세상의 전부였다면 캐릭터로 읽혀지면 좀 더 넓은 세상 속에 제가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제가 속한 세상이 단순히 뭐 학교나 회사, 친구 이것에서 넘어가서 저는 지금 경기도에 사니까 경기도, 더 나아가서는 한국,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세계가 굉장히 넓어지는 느낌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닿은 저의 최종적인 이 캐릭터가 느끼는 감각은 뭐냐면 지금 동시대에 같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 종족들, 우리 친구들, 이런 감각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운 예를 들면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저희 집주인, 건물주, 집주인 분이 눈이 내리니까 빌라 앞에 눈을 막 치우시더라고요. 그분의 집은 그 건물이고 그 건물 앞마당까지가 자신의 집인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세입자들은 자기 집만 자기 집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눈을 안 치워요. 그런데 가끔 같이 나와서 눈을 쓸거나 남의 집 앞에까지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세계는 더 넓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내가 속한 곳.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하시면 제가 같은 문명의 호모 사피엔스 종족 친구들이라고 하는 감각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이해가 됐으면 하는 느낌인데 혹시 좀 느껴지시나요? 호모 사피엔스 친구들? 우리? 네. 그 다음에 정답은 없다는 이제 특히 저한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삶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 빼고 많은 사람들은 그 정답을 다 알고 나만 모르고 나만 좀 뒤처진다? 라고 느낀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답을 찾으려고 했고 빨리 남들만큼의 어떤 평균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사는 세상은 다 다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으니까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걸 하거나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자기 신뢰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의 불완전성을 사랑할 것이라는 거는 최근에 저랑 같이 일하는 감독님이랑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문득 깨달았던 건데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희 감독님이 저한테 작가님 챗 GPT 좀 그만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이제 작업에 대한 구상이나 뭔가를 할 때 AI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일종의 토론 상대처럼. 근데 AI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아주 사소한 오류를 계속 발견하고 그걸 계속 수정하도록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완벽해지는 느낌은 들지만 재미가 없어지고 뻔해지고 안전해지는 그런 식으로 제 아이디어가 막 깎여나가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듣던 감독님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아이디어가 되게 펄떡펄떡 살아 숨쉬고 되게 신선했던 그런 것들이 제가 AI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나왔던 최종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너무 안전하고 재미없고 누구나 그냥 납득하는 정도의 안전한 어떤 무언가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나는 사람이고 내가 하는 작업, 첫 시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나의 작품이구나. 근데 내가 계속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AI와의 대화를 통해서 안전하게 다듬으려고 했구나. 오류가 없이 다듬으려고 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이후에
저의 불완전성을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불완전해지기로 했고 더 실수를 많이 해도 그것을 좀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자기한테만 관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인한테도 관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타인의 불완전성조차도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불완전성 자체도 자기 신뢰에서 나온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요거는 아까 요 캐릭터 얘기랑 좀 맥이 닿는 얘기예요. 자기 신뢰를 가지고 나답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제가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호모사피엔스 우리 종족 같은 문명을 향유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감각은 뭐냐면 나와 세상의 1:1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읽고 판단할 때 많은 정보를 듣죠.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라던가 다른 나라의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정보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리고 댓글을 봐요. 그러면 그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저도 마찬가지인데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듣거나 보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그 정보는 정보대로 내가 받아들이되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내 생각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세상을 나로서 아까 나라는 그 캐릭터 플레이어로서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 그게 저는 세상과 저의 1:1 관계 맺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최근에 얻게 된 결론 같은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내 맘대로잖아요. 제가 범죄를 저지를 건 아니잖아요. 비록 자급추구가 높고 위험의 피해가 너무 낮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들이 너무나 절묘하게 균형을 갖추는 사람이어서 그럴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판단이라던가 관념 같은 거, 생각 같은 것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그건 내 생각으로서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믿음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좀 재밌게 말하면 자급추구 92와 위험회피 3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왜 그러냐면은 내가 세상을 이렇게 해석한 게 그것에 대한 신념이 생기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럼 그걸 하게 되는 동력이 생겨요. 내가 캐릭터 플레이어로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보통은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중년 이후가 된 친구들은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위험한 것을 좀 덜 하려고 하고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안정을 취하려고 가는 편인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이 좀 쉽게 말해서 별거 없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이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사는 플레이어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게 생기면서 세상이 별거 없네.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기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최근에 자기 신뢰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강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놀랍게도 다 다른 날이에요. 심지어 연도도 달라. 정말 놀랍도록 다른 날이고 같은 장소가 없고요. 같은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심지어 해외도 여기 껴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좀 큰 모 기업과의 미팅이 있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희 감독님이 마침내 한마디 하셨습니다. 작가님 제발
그만 입으시죠.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의 소소한 자기 신뢰 중에 하나는 제가 맨날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나의 가치는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좀 더 나아가서 멋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대신에 그 에너지를 이제 또 다른 데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세계관이죠. 캐릭터의 유지, 일관성이 정말 너무나 뚜렷하게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록 한 3년 차 같은 겨울 교복을 입고 살고 있지만 제 나름의 아주 소소한 자기 신뢰 예로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흘리기 내일은 멍 때리기 걱정은 적기 뻔은 적이 두기 마음은 열기 내일은 멍 때리기 아무 말 않기 그냥 나 되기 천천히 숨쉬기